1259년 고려 태자가 몽골로 향했습니다. 28년을 버틴 끝에 고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그다드는 불탔습니다. 호라줌 제국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몽골에 항복한 나라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고려는 항복하고도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그것도 474년을.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고려와 티베트 단 두 곳뿐이었다고. 이 제국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하고 예외가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산다. 저항하면 죽는다. 몽골은 이 문장 하나로 세계로 움직였습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호라줌 제국, 중앙아시아의 넓은 평원과 오아시스 도시들을 지배하던 이슬람 문명의 강국이었습니다. 몽골의 상인 수백 명이 호라줌 국경 도시에서 학살당했고 칭기즈칸은 사절을 보냈습니다. 호라줌의 술탄 무함마드는 그 사절의 수염을 밀어버리고 일부는 처형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며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항복한 자는 살았지만 저항한 자가 있던 도시는 통째로 불탔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거리가 시신으로 채워졌다고. 수백 년간 실크로드의 심장이었던 도시가 잿더미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호라줌 제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58년 몽골은 바그다드에 도착합니다. 아바스 왕조,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자 500년을 이어온 칼리프의 도시였습니다.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00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칼리프는 처형당했습니다. 도서관에 쌓인 수천 권의 책들이 티그리스 강에 던져졌고 강물이 잉크로 검게 물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슬람 황금 시대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이 나라는 한때 동아시아 북방을 지배하던 강국이었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뒤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황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왕조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 만큼 몽골은 철저했습니다. 1206년 칭기즈칸이 데칸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뒤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 3천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육상 제국, 동쪽 태평양 연안에서 서쪽 동유럽 평원까지 하나의 제국이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몽골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자라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사라지고 왕조가 끊기고 도시가 허허벌판이 되는 것, 그것이 재앙의 대가였습니다. 이 와중에 아시아의 동쪽 끝에 반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려. 1231년 몽골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된 해입니다. 호라줌이 무너지고 금나라가 쓰러지고 바그다드가 불타던 바로 그 시대, 대륙의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거나 사라지던 때 아시아 끝자락의 이 작은 나라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28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1232년 무신정권의 실세 최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옮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섬으로. 강화도였습니다. 개경에서 배로 불과 30분 거리.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가르는 해협의 물살은 거칠고 수심은 깊었습니다. 몽골 기병에게 이 바다는 어떤 성벽보다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세상을 정복한 그들이었지만 물 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우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8월 초하루 고려의 수도가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38년간 고려의 심장은 그 작은 섬 위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침입 때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용인 처인부곡이라는 작은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성을 지키고 있던 건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승려 김윤허, 그리고 이름도 기록에 남지 않은 천민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윤우를 대장으로 추대했고 동문 밖 300m 지점에 저격수 수십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살리타이가 성에 접근하는 순간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몽골 제국의 총사령관이 쓰러졌습니다. 몽골군은 지휘관의 시신을 수습하고 물러났습니다. 조정은 김윤우에게 상장군 직위를 내리려 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과 함께 싸운 승려에게 벼슬은 필요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초조 대장경이 불타 사라진 뒤 고려는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36년에 시작해 16년 만에 끝났습니다. 8만 장의 경판, 강화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에는 분사 대장도감을 두어 경판을 새겼습니다. 전쟁 중에 포위당한 섬에서 백성부터 귀족과 군인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한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불력으로 몽골을 물리치겠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장경 목판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 안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륙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배층은 섬에서 안전했습니다. 문제는 바다 건너편이었습니다. 3차 침입이 시작된 뒤 약 4년간 몽골군은 전국 각지를 유린했습니다. 1238년 경주의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대구와 경주까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6차 침입이 닥친 1254년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억 6,800명, 사륙당한 자는 셀 수 없다고. 여몽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피해가 막심한 해였습니다. 백성들은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짓밟혔습니다. 강화도의 성벽이 지켜준 건 나라의 체면이었지 나라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1258년 무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최씨 정권의 마지막 권력자 최의가 김준과 유경에 의해 살해되면서 62년간 이어진 최씨 무신 정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는 쿠빌라이가 새로운 칸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자가 몽골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것은 항복이었습니다. 28년을 버텼지만 결국 고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 항복이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몽골로 향하던 태자의 길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59년 몽골 제국의 데칸 몽케가 사천성 원정 중에 급사했습니다. 제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유라시아를 집어삼킨 그 거대한 제국이 지도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후계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와 그의 동생 아리크부케 두 사람이 데칸의 자리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둘로 갈라질 위기에 놓였고 쿠빌라이에게는 무엇보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데칸이 되어야 할 이유, 하늘이 자신의 편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려의 태자였습니다. 훗날 원종이 되는 이 사람은 몽골로 향하던 길 위에서 쿠빌라이와 마주쳤습니다. 28년을 버텨온 나라의 왕자가 직접 걸어서 항복하러 온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이 만남의 의미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쿠빌라이가 태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고려는 당태종도 정복에 실패한 나라다. 그런 나라의 태자가 직접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당태종이라면 대제국 당나라를 세운 그 황제입니다. 그조차 고구려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의 왕자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으니 쿠빌라이에게는 이보다 강력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자는 그저 무릎만 꿇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고려의 풍속을 바꾸지 마라. 왕족 곁에 몽골 군사를 주둔시키지 마라. 개경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고려가 스스로 정한다. 태자가 제시한 조건은 모두 6가지였습니다. 항복하는 나라가 정복자에게 조건을 거는 것.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는 전부 수락했습니다. 불개토품, 의관은 본국의 풍속을 쫓아 상하 모두 고치지 마라. 이 네 글자가 이후 고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쿠빌라이의 이 약속은 훗날 세조구제, 세조의 옛 약속이라 불리며 원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려 할 때마다 이를 막아서는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항복의 자리에서 받아낸 약속 한마디가 이후 수십 년간 고려를 지키는 당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고종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태자를 고려의 새 국왕으로 책봉하여 돌려보냈습니다. 태자는 원종이 되어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28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항복한 고려는 어떻게 됐을까요? 몽골에 무릎을 꿇은 나라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항복 이후 고려에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왕을 부르는 호칭이 폐하에서 전하로 낮아졌습니다. 태자는 세자가 됐고 왕의 이름 앞에는 충자가 붙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공려가 차출됐습니다. 80년 동안 50여 회 이상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원나라 궁궐의 궁녀로 신하의 첩으로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나 총관부가 설치되며 영토 일부가 원에 넘어갔습니다. 다루가치라 불리는 감찰관이 배치됐고 왕위 계승마저 원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고려 왕조는 살아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몽골의 칼날 앞에 섰던 나라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호라중 왕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금나라 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족 칼리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일찍 항복한 상대에게는 관대했지만 끝까지 저항한 상대에게는 철저한 학살로 응답했습니다. 기존 왕조를 유지하도록 허용한 사례는 아시아 전체에서 고려와 티베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려는 28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고려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174년 5월 39살의 충렬왕이 16살의 제국 대장공주와 혼인했습니다. 쿠빌라이의 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왕은 그 순간 몽골 황실의 사위가 됐습니다. 몽골어로 쿠르겐, 그것은 몽골 지배체제 안에서 하나의 지위였습니다. 1181년에는 쿠빌라이로부터 부마 고려국왕인이라는 인장을 수여받으며 부마 국왕으로 정식 책봉됩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렬왕은 원 성종 즉위식에서 권력 서열 7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속국의 왕이 아니라 제국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쿠릴타이, 제국 최고 회의에 앉을 자격을 가진 왕. 28년을 싸우고 항복한 나라의 왕이 제국의 권력 구조 안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고려가 살아남은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원은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동복 동생들에게 분봉된 영지, 동방 삼왕가, 그 중에서도 태묵의 오치긴의 후손들은 만주 일대의 풍요로운 영토를 기반으로 강력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들은 데칸에게 위협이 됐고 실제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고려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 동방 세력의 후방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은 고려를 이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충렬왕은 반란 진압에 지원군을 파견하며 고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일본 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74년에 첫 번째 원정이 있었고 1181년에 두 번째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고려는 전함 900척을 건조했습니다. 15,000명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고려는 병참 기지이자 전초 기지였고 충렬왕은 이 모든 국면에 적극 개입하며 고려가 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조구제.
쿠빌라이가 원종에게 약속한 불개 토풍, 고려의 의관과 풍속을 고치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명문화된 선례였습니다. 이후 원희 내종에 깊이 개입하려 할 때마다 고려 조정은 이 약속을 꺼냈습니다. 세조의 옛 약속, 세조 구제. 선례가 방패가 됐고 그 방패는 고려가 고려로 남을 수 있게 해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고려는 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굴욕을 견디면서도 왕조를 지켰고 제국의 질서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전쟁터에서 28년을 버텨낸 것만큼이나 치열한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뒤에도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1270년 원종이 개경 환도를 결정했을 때 이에 반발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삼별초였습니다. 배중손이 이끄는 이들은 승화 후 왕운을 왕으로 추대하고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반몽 정권을 세우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깃발을 올렸습니다. 1171년 5월 진도가 함락되고 배중손이 전사합니다. 그러나 삼별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통정이 남은 병력을 이끌고 탐라, 지금의 제주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2년을 버텼습니다. 여몽 연합군을 상대로 섬 하나에 의지해서 1273년 4월 삼별초는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3년간의 항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8년간 이어져 온 고려 대몽항전의 마지막 불꽃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싸웠다는 기록, 그 기록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항복의 역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별초가 진압된 뒤 고려는 원간섭기라는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칭호는 격화되었고 공려가 차출되었으며 영토의 일부는 떼어져 나갔습니다.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어 약 100년간 고려의 땅이 아닌 곳이 되었습니다.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욕 속에서도 고려는 왕조의 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조구제라는 약속을 방패 삼아 고유한 의관과 풍속을 유지했습니다. 부마국이라는 이름 아래 숨을 고르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1356년 원나라가 홍건적 등 한족의 반란으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공민왕이 움직였습니다. 몽골식 변발과 복장을 금지했습니다. 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기철, 권겸, 노책 같은 부원 세력을 참살했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협파해 사법권을 되찾았고 유인우를 보내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연호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사실상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고려는 다시 고려가 된 겁니다. 1392년 유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했고 공양왕이 폐위되면서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908년에 시작된 나라가 474년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잠깐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간섭기는 약 74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려를 지배했던 원나라는 1368년에 멸망합니다. 고려는 그보다 24년을 더 살았습니다. 몽골에 무릎을 꿇었던 그 나라가 몽골의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겁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선택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28년을 버티고 계산된 시점에 항복하고 굴욕 속에서도 왕조의 틀을 지키고 기회가 왔을 때 반격한 것. 그것이 고려가 선택한 생존의 문법이었습니다. 지는 것이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고도 이기는 법이 있다는 것을 474년의 고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